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O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은근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과 결합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언제나 할까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2016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갑을 채무자라고 하고요. 을을 채권자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생각할 점입니다. 요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채무자에게 좋은 건가요? 채권자에게 좋은 건가요? 만약에 채권자에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생각이죠. 12월 30일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채권자에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교재 보시면 1. 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어떻게 해요?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누가 좋은 거죠? 채무자. 갑은 뭐 하지 않아도 되죠?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아무 때나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한을 정했다면 채권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돈을 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 없는 거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요?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났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원칙이 채무자예요. 그럼 그렇게 기억하면 끝이냐? 아니죠. 좀 다시 자세히 기억하시는데 교재 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교재 정리된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첫째, 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만 기한에 이익이 있다. 뭐면요? 무상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에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상 임치계약의 경우에는 임치계약이 뭐냐면 물건 보관계약이거든요. 그러면 무상 임치라는 말은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경우죠. 이때는 채권자만 기한에 이익이 있는데 무상 임치 계약에서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임치인을 의미하게 돼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을 기억할 것은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 임치면 누구만요? 채권자만 기한에 이익이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용어 정리예요. 자, 우리가 대차라는 말이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해요. 대차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대차. 무슨 말이겠습니까? 빌려서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 빌리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돈 빌렸다 그러면 소비대차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 돈 빌릴 때는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뭐일 수 있어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사용대차라고 하고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는 그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한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추가할 게 있죠. 자, 대차 빌려주는 사람 우리가 대주라고 해요. 차주를 우리가 뭐죠? 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소비대차 계약에서 소비차주는 누굴 말해요? 말하고 소비대차 계약에서 소비대주는 누구겠어요? 채권자를 말하겠죠. 아무튼 빌려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대주. 빌리는 사람을 뭐죠? 차주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대주를 뭐로 보죠? 채권자로 보고 차주를 뭐죠? 채무자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임치계약이 뭐죠?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고 물건 보관 계약에서 물건을 맡긴 사람 우리가 임치인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보관해 줄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우리가 수치인이라고 해요. 용어 좀 기억해 두시고 임치인이 뭐죠? 채권자고 수치인이 뭐죠? 채무자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쪽은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고요. 실제 이 부분 기한의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죠?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2페이지 기한의 이익의 포기가 나와요. 일단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뭐 할 수 있죠? 포기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기억하기 쉬운데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주죠. 그죠? 은행에서 이자 안 주고 돈 빌려주는 일은 없단 말이죠. 따라서 명백히 뭐예요? 유상이에요. 그죠? 이자 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년 상한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2년 만에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찍 갚는다고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라고 하죠.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예요?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죠. 다만 손해배상이란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죠?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뭘 줘야지만요? 손해를 배상해 줘야지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나오죠. 의의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실 사유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갑이 좋대요. 그래서 을이 뭐라 그랬냐면 담보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갑이 제가 일주일 있다가 담보를 설정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담보를 설정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선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이에서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뭐죠?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갑한테 담보는 그랬더니 제가요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줄게요 라고 약속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요 그지 같은 놈이 요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2월 30일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게 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뭐하게 돼요?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가 나오는데 이 파산이라는 말의 우리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시험범위 아니니까 설명드릴 건 없지만 쉽게 말하면 파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사형선고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사망선고? 자,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근데 채무도 많아요. 채무도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이렇게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크고요. 갑에게 변제할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갑을 파산 선고할 수가 있고요. 이 파산 선고는 경제적 사망 선고입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이 갑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갑의 재산을 싸그리 싹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 채무 속에서는 1년 후에 갚을 돈도 있고 5년 후에 갚을 돈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돼요? 갚아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뭘 상실하는 거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소멸사유에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왜냐하면 파산 선고 받으면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대리인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뭘 배웁니까? 결격사유 해가지고 파산 선고 받으신 분은 일단 중개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분이 뭐죠?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싸그리 싹 정리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요? 채무를 변제해야 되므로 다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라버는 약정사유니까 특별한 건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가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가정.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았는데 갑이 요 건물을 철거해요. 그러면 을은 못 기다리겠다.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을이 갑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갑은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이 건물을 철거하는 순간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을이 뭘 해야지만요?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야. 그때 비로소 뭐죠?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즉시 변제를 청구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채권자 마음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핵심 판례가 은근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보는데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을 때 즉시 변제 청구권이 생기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그것만으로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갑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뭐예요? 상실하니까 을은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고요.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는 순간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자동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면 뭐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인 거죠. 자, 둘 중에 뭐가 원칙이 있습니까? 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을이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그때 비로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입니다. 결론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대표 예제입니다.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1번 이자부예요. 그럼 뭐예요? 유상이죠. 그럼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1번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의 소비대주, 2번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의 소비차주. 다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3번 무이자예요. 무이자면 무상이면 누구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니까 소비대차 계약의 소비대주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사용대차입니다. 항상 뭐예요? 무상이죠. 따라서 사용차주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5번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민법 총칙을 끝냈고요.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하셨는데 아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좀 재밌네. 그죠? 재밌네. 그 다음에 뭐 올해 2015년도에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뭐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공부하실 때는 뭐 재밌습니다. 재밌고 또 사람 사는 얘기 같고 그래서 유쾌하고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답이 딱딱 안 떨어지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려는 이 물권법은 일단 문제가 좀 무미건조하긴 합니다. 근데 장점은 공부하시면 딱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떨어진다는 거죠, 답이.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요 파트 2 물권법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이 물권법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2차 과목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물권법을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면 공시법이나 중개사법, 또 심지어는 세법, 부동산 공법 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그죠? 공부하면 하는 대로 딱딱 맞을 수 있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2차 과목에 뭐예요? 기초로서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물권법 부분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시험 전체에서 이 민법의 물권법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권법 부분은. 그러니까 물권법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재미없고 건조하더라도 꼭 극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를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아이고 다 했네. 아이고 다 알겠네.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파트 2에서 물권법 해가지고 166페이지 보시면 총소래에서 챕터 1에서 제1절 물권의 본질이 나오죠. 이 부분은 물권법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민법 전체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일단 1번 물권의 의의가 나와요. 자, 물권이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정리하고 할 겁니다. 교재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수험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러겠지만 물권이라는 게 나오면 세트로 또 뭐가 나오냐면 채권이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채권이 뭐냐? 좀 긴데 어렵진 않습니다. 채권이란 특정 일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건물은 뭐예요? 물건이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죠? 물권이겠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채권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채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 돈을 갚으라고 하든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하든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에서 대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채권은 물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갖습니다. 왜요? 자, 우리가 양도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뀐다는 거죠. 양도한다는 말은 결국은 물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에 대한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뭘 갖는 거죠? 강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함부로 사람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뭘 갖게 되는 거죠?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뭐 지역권이다라고 하는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소유자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집주인,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이 물권의 특질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배권에서 1, 직접적 지배라는 말이 나오죠. 자, 물권은요, 직접적 지배,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 또는 직접 지배권이 아니라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도 써요. 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의는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만족을 얻느냐? 갑은 스스로 요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 거죠. 그죠? 공휴일날 빤스만 입고 아이고 좋다 굴러다니는 거죠. 아유 왜 빤스만 입고 다니냐 그러면 내 집인데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굳이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특징을 갖게 돼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을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을에게 만족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죠? 오히려 받을 돈이 있으면 자다가도 불쑥불쑥 깨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그럼 을에게 언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변제해야 그때 비로소 을에게 먼저 만족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이행이 있어야 채권자는 만족을 얻기 때문에 채권은 뭐가 아닌 거예요? 지배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간접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물권은 뭡니까?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채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그때 비로소 뭘 얻습니까? 만족을 얻습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근데 전세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에 대해 우리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전세권과 임차권 어떻게 구별할 건지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베란다 유리가 박살났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베란다 유리를 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고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베란다 유리가 깨졌다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베란다 설치 비용 유리값은 집주인에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에게 베란다 유리를 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베란다 유리를 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리값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비로소 뭘 얻으니까요? 만족을 얻으니까요. 좀 이상하죠?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전세권자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갔더니 이상한 놈이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전세권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요 사람 내보내 주십시오. 요 사람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돼요. 따라서 이상한 놈이 살고 있다면 전세권자 스스로 알아서 쫓아내야 되고요. 집주인에게 쫓아내려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임차권자라면 임차권자가 만족을 얻으려면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상한 놈이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쫓아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쫓아내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은 전세권과 같은 물건은 좋은 권리,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후진 권리,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세권과 임차권이 역전되는 부분, 오히려 채권이 임차권이 더 좋은 부분은 시험에서 집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오늘 이거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배타적 지배에서 물권은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띱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중복해서 다른 사람은 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성립되는 것을 막아요. 배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물권의 배타성의 결과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일문 한 개의 물건에는 일권 한 개의 물건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예요? 배타성의 결과예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도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을 을과 병이 갑에 대해서 뭐죠? 중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비배타성이란 말이 나오면 똑같은 권리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배타성이 있다, 배타적 권리다 그러면 똑같은 권리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167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 절대권부터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